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3단원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 3단원은 내용이 짧았는데요. 그래서 따로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4단원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짧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고, 새로 4단원으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원마다 리뷰하는 동영상을 나중에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에 는 뭐 이렇게 리뷰 위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단원들을 공부를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요번 3단원에서는 화폐,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시중에 얼마만큼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로 화폐, 돈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머니가 되겠고요. 어, 화폐라는 것은 뭐 지폐가 되기도 하고 코인, 동전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지불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머니는 웰스나 인컴이라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죠. 인컴은 우리가 매 월마다 받는 수입을 뜻하는 것이고, 웰스는 그래서 내가 뭐 은행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서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량을 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니 혹은 머니 서플라이 혹은 커런시와 웰스 인컴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2 부분에서 화폐의 기능을 세 가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의 수단, 두 번째로 가치를 재는 어떤 척도,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자산으로 일컫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것은 요 세 가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각각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과 화폐는 다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음식을 갖기를 원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경제학 교수는 필요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딱 맞는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 즉, 상대방은 나로부터 경제학 지식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우연이 딱딱 맞아들어야 한다. 그런데 요렇게 물물 교환, 즉 바터 이코노미 하에서는 요렇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딱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즉 트랜잭션 코스트가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화폐,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특화해서 다른 사람하고 화폐를 매개 수단으로 해서 교환을 하면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업 아니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이 medium of exchange라는 머니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돈이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야 하고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야 하고 표준화하기 편해야 하고 그리고
손상되면 안 된다, 쉽게 손상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요건들이 medium of exchange를 하기 위한 머니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어떤 가치를 재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lue를 measure,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 n개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바터 이코노미, 화폐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n 컴비네이션 E만큼의 어떤 가격표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 물건과 저 물건인데 또 다른 물건 해서 모든 어떤 물건 대 물건의 교환 비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물건이 얼마, 쟤는 또 얼마, 쟤는 얼마 이렇게 딱딱 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안 들고 효율적인 어떤 교환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의 기능은 바로 가치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로 10,000원을 들고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이 10,000원을 지금 쓰지 않고 저축을 해두면 내가 그 부를 축적해 놓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돈은 화폐는 가장 유동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 요 리퀴디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돈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하게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면 매 월마다 인플레이션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50%라고 하면 이번 달에 10,000원이었던 게 다음 달에는 15,0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돈의 어떤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하에서는 요 스토어 오브 밸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돈으로 갖고 있을 바에야 그냥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데, 가치를 잘 보존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돈의 어떤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3 부분에서는 지불 수단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이 커머더티 머니였습니다. 커머더티 머니는 물건 자체가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고, 대표적으로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 금, 은, 쇠 같은 것, 아니면 그 나라 아니면 그 상황에서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커머더티 머니의 불편함이 있었죠. 뭐냐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피아트 머니, 즉 어떤 그러니까 지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폐, 피아트 머니는 중앙은행 아니면 정부가 이 어떤 돈의 가치,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러한 것의 어떤 가치를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피아트 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아트 머니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프레셔스 메탈이나 어떤 무슨 물건으로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화폐를 발행하는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지폐를
위조하기가 쉬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피아트 머니의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 원, 100만 원이면 만 원짜리로는 100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5만 원짜리로는 20장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가지고 다 운송하기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훔쳐가기가 쉽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요 수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표라는 것은 내가 그냥 그 수표 표면에다가 뭐 이거를 5만 원이라고 쓸 수도 있고 1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 값을 주고 수표로 줬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 그러면 그 은행에서 내 계좌에서 A라는 사람한테 그 수표 앞에 써 있는 금액만큼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바로 이 수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표는 그래서 그냥 수표 한 장만 딸랑딸랑 다 가지고 다니면 이게 10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뭐 1억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수표라는 시스템은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IT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게 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수표를 10만 원짜리를 줬어. 물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그런데 내 계좌에 어카운트에 실제로는 1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만 있는데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지불했어. 대가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내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쏙 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수표는 부도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수표 시스템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수표 시스템에는 존재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최근으로 오면서 발달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적인 어떤 지불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이 전자적인 지불 수단이 되겠고, 어,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같은 것은 매 월마다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내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이제 알아서 빠져나가는 방식, 뭐 그러한 것도 다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가 생겨난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머니라는 거의 약자는 일렉트로닉 을딴 것인데 그 대표적인 형태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데빗 카드, 스토어드 밸류 카드, 이캐시라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데빗 카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체크카드 같은 것이 되겠는데 내가 이 체크카드만 들고 다니면 내 계좌에 충분히 돈이 있으면 물건에 대한 대가를 정말 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데빗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은행 계좌에서 그 이제 상점 주인한테 바로 내가 물건에 대한 대가를 데빗 카드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스토어드 밸류 카드는 충전을 해놓고 내가 이제 그 충전해 놓은 한도 안에서 한해서 그거 카드를 쓰면서 물건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이 스토어드 카드 밸류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캐시, 즉 페이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전자적 인터넷에서 쓰는 어떤 지불 시스템 같은 것이 바로 이 이캐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점점 이제
캐시보다는 어떤 전자적으로 뭔가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점점 더 이 머니가 많이 사용될 거긴 하지만,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은 현금이 그래도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완전하게 전자적인 지불로만 가려면 컴퓨터 시스템, 카드 리더기, 그리고 IT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다 운영 가능하게 해주는 이 뒷단에 있는 기업 회사들, 뭐 IT 회사들, 금융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우선은 셋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안 문제, 인터넷 해킹, 뭐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가 프라이버시 문제. 이제 전자적인 지불 수단은 모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미래에 돈을 대신할 수 있을까? 돈처럼 쓰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돈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3.2에서 세 가지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뭐 지금으로서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유니트 오브 어카운트, 그다음에 스토어 오브 밸류의 수단으로서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매 초마다 너무 가치 변화가 크고, 지금으로서는 또 비트코인이 뭐 마약이나 아니면 돈 세탁 같이 어떤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은 화폐로서 쓰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 부분에서 살펴본 것이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M1, M2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M1은 가장 유동성이 있는 것, 그래서 캐시, 그리고 수표,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 같은 것들이 M1으로서 집계가 되는 화폐였습니다. 통화량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서 조금 덜 유동성이 있는 것까지 합치면 대표적으로 적금, MMF에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것까지 합친 것이 M2로 집계되는 화폐량, 통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M1이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M2,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진 않았지만 M3, M4라는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덜 유동성인 것, 점점점 덜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 US 달러가 도대체 다 어디에 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선은 불법적인 활동에 이 미국 달러가 이제 어떤 뭐 마약 거래의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이제 현금 거래를 해야 전자 거래를 하면 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많이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조세 회피를 위해서 어, 그러니까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전자적인 지불을 하게 되면 다 이게 정부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게에 가서도 카드 결제할 때보다 현금 결제하면 조금 싸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조금 더 절세를 하려고 현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쓰일 수 있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외환 보유고로 요 US 달러를 보유를 한다라는 것이었고, 뭐 짐바브웨 아니면 옛날에 독일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아르헨티나 몇 년 전 아르헨티나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자국 화폐로는 이게 도저히 뭔가 어떤 교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국 화폐가 무너진 경우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냥 아예 안정적인 US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외국에서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짧게 우리가 3단원에서 머니, 돈, 뭐 화폐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